여기 일본이 몰래 추진하던 어떤 프로젝트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5번째라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전 세계가 일본을 주시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비밀 무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일본 내부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의하면 일본의 새로운 무기가 우리나라에 건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배 타는 게 내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는데 지금 여기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는 작은 페리에 앉아있는 저 데이비드 존스는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에요. 물은 고요한데 제 머릿속은요?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저는 영국 사람이고 큰 국방 싱크탱크에서 해군 전략가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들이 해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연구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상사한테 새로운 일을 맡았는데 동아시아에서 해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사해 보라는 거였죠.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완전히 오산이었어요. 지금 이 페리에 앉아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기분인데 이제야 큰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간단한 그림은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이 각자 해군, 특히 잠수함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수중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을 봐요. 새롭게 개발한 타이게이급이라는 잠수함이 있는데 아주 첨단 기술로 만들어져서 발견하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벌써 5번째 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일본에게는 꽤 큰일이에요. 원래 규정상 잠수함을 22대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기지 않고 교묘하게 더 많은 잠수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마치 부모님한테 쿠키 1개만 먹을게요 라고 해놓고 몰래 하나 더 먹는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은 한국이에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잠수함 기술에서 일본보다 훨씬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일본은 오랫동안 바다를 지배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한국도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도산한창호급이라는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일본의 신형 잠수함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정말 대단하죠. 페리 주변으로 물결이 일렁이는 걸 보면서 마치 제가 역사의 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강은 수천 년 동안 여기 있었고 여러 제국이 일어났다 무너지는 걸 봤겠죠. 그리고 지금은 주로 물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힘의 싸움을 목격하고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해군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비밀 회의에 참석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보고서들을 읽어왔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여러 단서를 모아 미스터리를 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미스터리가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잠수함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실감하게 돼요. 이 나라들이 잠수함을 그냥 재미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지역의 바다는 지금 마치 체스판처럼 변했고 각 나라들이 서로를 앞지르기 위해 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잠수함은 이 게임의 비밀 무기 같은 존재죠. 페리가 강 건너편에 가까워질수록 앞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 새로운 잠수함들이 이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모두를 더 불안하게 만들까요? 뭐라 단정 짓긴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강의 조용한 물 밑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페리 위의 사람들, 가족들이나 연인들, 관광객들이 다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잠수함이나 해군 전략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물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결국 그들의 삶을 바꿀지도 몰라요. 페리가 선착장에 도착하자 일어나서 다리를 쭉 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평화로운 장면이지만
이 고요함 아래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경고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페리에서 내려서 걸음을 옮기는데 제 머릿속은 배운 것들과 아직 알아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잠수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들의 문제이고 나라들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려 하는 이야기예요. 강가를 따라 걸으며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는 걸 바라보면서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실감해요. 아직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고 이 퍼즐에 남은 조각들을 어떻게든 맞춰야만 해요. 어디로 가든 끝까지 해내고 말 거예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네온사인과 우뚝 솟은 빌딩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그걸 제가 꼭 알아내야 할 것만 같았죠. 몇 주 동안 동아시아의 해군 능력을 조사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이 저를 놀라게도 하고 걱정스럽게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건 일본의 다이게이급 5번째 잠수함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시작됐어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잠수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지? 근데 말이죠. 이건 그냥 잠수함이 아니에요. 진짜 판도를 바꿀 만한 잠수함이에요. 일본에는 잠수함을 22척만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너 장난감은 몇 개만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만약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딱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며칠 동안 전문가들과 얘기하고 보고서를 읽고 심지어 몇몇 출입 금지 구역에도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발견한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이 규정을 어기지 않고 더 많은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일부 잠수함을 훈련용 선박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마치 이건 진짜 잠수함이 아니에요. 그냥 연습용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연습용 잠수함도 실제 잠수함만큼 강력했어요. 도쿄만을 따라 걸으며 배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물밑에 뭔가 숨어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의 잠수함들이 얼마나 이 바다를 조용히 순찰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현지 어시장에 들렀어요. 신선한 해산물 냄새와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가득했죠. 그들이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예로부터 바다의 나라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역사에는 용감한 선원들과 강력한 함대의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잠수함을 잘 만드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로 생각하게 만든 건 왜 일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였어요. 왜 그들은 규정 이상으로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물가에서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아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중국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죠. 북한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변수고 언제나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선 러시아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일본은 마치 거인들 사이에 놓인 작은 섬 같았어요. 그들은 자신을 지켜야만 했고 어떤 위협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웃 나라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달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갔고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잠수함 전략은 단순히 무기를 더 가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는 여기 있고 우리는 강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발견은 저에게 더 많은 의문을 남겼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이웃이자 때론 경쟁자인 한국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역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고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지만 완전한 그림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할 것 같았어요. 잠에 들기 직전 꿈속에서는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잠수함들이 보였어요. 그 잠수함들은 각 나라의 희망과 두려움을 싣고 있는 듯했죠.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발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새로운 답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일본의 잠수함 전략에 대한 미스터리를 잠시 접어두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잠수함에 대해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착각했는지 몰라요. 일본이 배와 항해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잠수함 제작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만에 완전히 생각이 뒤집혔어요. 여기 있는 동안 한국 해군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에도 참석해봤어요. 심지어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보고서까지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됐죠.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잠수함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어요.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더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의 최신 잠수함이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죠? 한국이 만든 놀라운 잠수함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도산 안창호급이라는 잠수함인데 이름이 길죠? 근데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도산 안창호가 한국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이에요. 이 잠수함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첫 3,000톤급 잠수함이에요. 그럼 이 잠수함들이 뭐가 대단하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설명드릴게요. 이 잠수함들엔 공기분류 추진 AIP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술 덕분에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어요. 마치 숨을 몇 주 동안 참을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 것 같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잠수함들은 수직 발사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이건 물속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비밀스러운 물속 로켓 발사대가 있는 것처럼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모든 기술 덕분에 이 잠수함들은 매우 은밀하고 찾아내기 어려워요. 오랜 시간 물속에 숨어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죠. 한국 해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잠수함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해군 기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흥분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이사령관이었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사령관님은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묵묵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잘 해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사령관님이 저한테 한 말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어요. 항상 우호적이지 않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잠수함들과 다른 방어 수단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쏟는 이유예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중요한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가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들만의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스스로 자립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려는 거였죠. 이걸 보면서 제 나라 영국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섬나라고 한국도 거의 섬이나 다름없잖아요. 북한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국경은 막혀 있으니까요.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배와 잠수함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낸 성과를 보면서 정말 감명받았어요.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들을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날렵하고 강력한 잠수함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능숙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들이 만드는 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방패라는 걸 알고 있었죠. 거기서 만난 엔지니어 중 한 명은 민지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가 잠수함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어릴 때는 모형배를 만들곤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지킬 진짜 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요. 그녀가 미래의 잠수함 설계도를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날 무렵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운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잠수함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쓰러 왔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발견한 건 한나라의 정신, 똑똑한 엔지니어들, 그리고 용감한 해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잠수함들은 그저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이 잠수함들은 한나라가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하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떠다니는 증거였어요. 한국은 스마트한 아이디어와 성실한 노력을 통해 자국을 지키고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한국을 떠날 때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고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이 조용한 힘, 한국 바다 밑에 숨겨진 이 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대만의 풍경을 보면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기는 습했고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대만의 새로운 잠수함에 대해 배우러 온 건데 이 여행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해안 근처의 큰 조선소였어요. 들어서자마자 제 입이 떡 벌어졌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잠수함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 잠수함의 이름은 하이쿤이었는데 대만이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잠수함이었어요. 정말 아이가 사탕 가게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날 제 가이드인 첸 제독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더라고요. 그는 하이쿤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이 잠수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첸 제독이 설명했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을 사와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만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한 잠수함이 중요한 건 당연했어요. 하지만 조선소를 둘러보면서 잠수함 제작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죠.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첸 제독이 털어놓았어요. 잠수함을 만드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리기도 해요.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첸 제독의 눈에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대만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첸 제독은 하이쿤을 가리키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잠수함의 핵심인 제어 시스템은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무기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왔죠. 우리는 그 도움에 감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걸 우리가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봤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한국도 자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자립이 공통된 주제인 것 같았어요. 조선소 투어를 마친 후 첸 제독은 저를 군사기지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저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컨테이너를 봤어요.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타이폰 시스템이라는 장비였어요. 미국에서 개발한 겁니다. 첸 제독이 설명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대만에도 이걸 들여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방을 둘러보니 모두가 그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몇몇 장교들은 신이 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첸 제독에게 물었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타이폰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 군사력이 강해지겠지만 중국을 매우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저는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을 본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지역 모든 나라가 안전을 지키면서도 싸움을 피하려고 줄타기를 하는 듯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의 잠수함과 타이폰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의견은 각기 달랐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 대해서는 동의했어요. 그건 바로 대만이 안전하고 독립적인 나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기지를 떠날 때쯤 제 머릿속은 온갖 정보로 가득했어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버블티를 마시면서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었어요. 대만은 한국처럼 스스로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큰 과제들도 많았어요. 타이폰 시스템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죠. 타이베이의 해 진력을 바라보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잠수함이나 미사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작은 섬나라가 거대한, 때론 두려운 세상에서 당당히 서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대만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세상에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와 노력 그리고 자립하려는 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대만도 한국처럼 싸움을 걸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지킬 만큼 강해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죠. 저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페리에 앉아 있었어요. 페리가 물살을 가르며 부드럽게 흔들릴 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아름다운 오렌지색과 분홍빛으로 물들어갔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할 때쯤 제 머릿속은 한국의 잠수함과 군사 계획에 대해 배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가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뭔가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더 배우다 보니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요. 제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의 해군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일본 같은 나라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큰 착각이었어요. 페리가 천천히 나아가는 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 봤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해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의 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해군들이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잠수함을 보여줬던 모습이요. 그 잠수함들은 그냥 평범한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잠시 상상했어요. 마치 이 잠수함을 지휘하는 이 대령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는 이 잠수함을 책임지고 있는 장교였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우린 일본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었죠. 우리는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경쟁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이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아지려는 게 아니라 자립할 만큼 강해지려는 거였어요. 다시 눈을 뜨고 강을 바라보니 한국이 맞닥뜨린 큰 결정을 떠올리게 됐어요.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을 들여올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멋있잖아요. 마치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결정이 정말 복잡하죠. 답답한 회의실에서 군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하는 모습을 기억해요. 일부는 찬성하며 이 미사일 시스템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했죠. 그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고요. 특히 이 대령님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표정에서 보였어요. 그가 자국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신중히 다뤄야 하는지 얘기할 때 그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페리에 앉아서 이런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봤어요. 마치 전략 게임을 할 때 다양한 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 같았어요. 각각의 선택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을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하죠. 페리가 부드럽게 흔들릴 때 저는 한국이 이 모든 문제를 얼마나 훌륭하게 다루고 있는지 감탄하게 됐어요. 다른 나라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잠수함을 만들고 자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렸을 때 자전거 보조 바퀴 없이 타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 무섭기도 했지만 혼자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설레기도 했거든요. 바닷가에 내려앉는 갈매기들을 보면서 한국도 저 갈매기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지만 바람과 물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한국도 저 갈매기들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길을 찾는 것처럼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페리가 부두에 가까워질수록 이 모든 상황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멋진 잠수함이나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나라의 정신, 그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려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걸 제 보고서에 어떻게 풀었을지 생각했어요. 단순히 잠수함이 얼마나 빠른지, 미사일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눈빛 속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꼭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페리에서 내리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제가 뭘 보게 될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떠날 때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거든요. 잠수함이나 미사일처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때론 가장 중요한 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나라의 의지, 평화를 향한 희망, 그리고 자립하려는 결의 같은 것들이요. 강을 뒤로하고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했고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빨리 이 모든 걸 보고서로 정리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시켜주고 싶었어요. 여객선을 내려서 딱딱한 땅을 밟자마자 머릿속이 아직도 제가 배운 것들로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시원한 저녁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데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잠수함과 해군 전략에 대해 몇 주간 연구했지만 이제야 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강을 내려다보는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물 위에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죠.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불빛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상기시켜줬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저는 이 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경쟁하느라 바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펜을 들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펜 끝이 종이를 빠르게 지나가면서 머릿속 생각들이 쏟아졌어요. 1.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2. 잠수함은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3. 이곳 사람들은 오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 멈추고 펜 끝을 턱에 대고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조카가 떠올랐어요. 12살인데 제 일을 항상 궁금해하죠.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할까? 이야기로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이준희 사령관에 대해 말해줄 거예요. 그는 잠수함 장교였는데 말투는 조용했지만 자신감이 넘쳤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 가득했던 자부심이 잊히질 않아요. 이건 단순한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의 방패이자 우리 집을 지키는 방법이죠. 잠수함에 대한 메모를 빠르게 적었어요. 잠수함은 마치 바닷속 요새 같아서 몇 주 동안이나 숨을 수 있죠.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 잠수함을 만든 사람들의 헌신이었어요. 배를 만드는 조선소의 노동자들, 수년간 모든 세부 사항을 설계한 기술자들, 가족을 뒤로하고 바다 밑에서 복무하는 군인들. 그들 모두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이건 잠수함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깨달은 건 이 나라가 독립적으로 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였어요. 한국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주변국의 위협을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거나 남에게만 의존하지 않았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가 생각나요.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학생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저희에게 똑똑하고 강해지길 바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본 모든 것들, 첨단 잠수함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이건 한국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노력의 일부였어요.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시험에서 겨우 통과하는데 만족하지 않는 학생 같아요. 그들은 뛰어나고 싶어하고 자신들만의 해답을 찾고 싶어하죠. 일본이나 미국, 다른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독창적이고 강하며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격한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토론을 떠올렸어요. 그 방 분위기는 무척 긴장감이 돌았고 양쪽에서 열정적으로 의견을 내놓았어요. 이 강력한 신무기를 받아들이고 중국을 자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아니면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할까? 명확한 답은 없었지만 그들의 토론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지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오늘 내리는 결정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밤이 더 깊어지면서 노트 몇 페이지가 꽉 차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잠수함과 미사일에 대해 적은 건 맞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도 많이 적었어요. 그들의 결단력,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요. 노트를 덮고 마지막으로 강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잔잔해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강력해질 수 있는 물이었어요. 마치 한국처럼요. 내일은 공식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군사 전략과 기술에 대한 내용만은 아닐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이 나라는 도전에 맞서고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훌륭한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묘한 흥분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수함에 대해 배우러 왔지만 더 큰 걸 얻게 되었어요. 한 나라가 스스로와 그 국민을 믿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값진 교훈인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마하예요. 태국에서 금융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해요. 세계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마치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것 같거든요. 퍼즐 조각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고 저는 그걸 맞추면서 각국이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죠. 저는 예전엔 제 지식이 꽤 자랑스러웠어요. 큰 기업들이 어디에 공장을 지을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좀 혼란스럽고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 그중에서도 삼성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야기를 되돌려 볼게요. 몇 년 전만 해도 태국은 마치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아이처럼 주목받았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의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러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신나는 시기였어요. 이런 공장들이 생기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공장이 들어선 작은 마을들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더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마치 모래성이 밀려오는 파도에 천천히 무너져가는 걸 보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또 다른 외국 기업이 태국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처음엔 중국 기업들이 짐을 싸고 떠났어요. 그 다음엔 일본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했죠. 이제는 심지어 한국 기업들마저도 태국에서 철수하려는 분위기예요. 제일 이상한 건 뭐냐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도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이 희망에 차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들이 뭔가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시작했어요. 더 좋은 임금과 근무 환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 이유를 이해해요. 누구나 직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을 봤을 때 정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임금이 한국에서 큰 회사의 임원들이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노동자들의 시위를 다룬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금융 분석가로서 저는 숫자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 노동자들이 이미 태국의 대부분의 대졸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미묘한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건 마치 줄타기와 같아요. 한쪽에는 더 나은 임금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공장을 세우기에 좋은 장소를 찾는 대기업들이 있죠.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기업들은 더 이상 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지도 몰라요. 그 기사를 계속 스크롤하면서 읽는데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고 그게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무실 창문 밖으로 바쁜 방콕 거리 풍경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 중 몇 명이나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들 중 몇 명이 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만약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다면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알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붐비는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공장 노동자들의 희망에 찬 얼굴,
정장을 입고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는 회사 임원들, 그리고 제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마치 혼란스러운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쳤어요. 저는 모든 게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원하는 걸 얻고 기업들도 떠나지 않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무언가가 틀어질 거라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게 일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요. 제 정류장에 내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방콕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봤어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웠어요. 태국이 여기까지 온 상징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어요. 만약 이 큰 기업들이 전부 떠난다면 우리나라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에 도착해 아파트 문을 열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였고, 그 답은 우리나라를 뿌리째 흔들게 될 거였어요.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삼성 태국 공장 폐쇄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 했었어요.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화요일 아침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수다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로 북적였죠. 하지만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뉴스가 퍼지자마자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졌어요. 동료들이 컴퓨터 주변에 모여서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전화기도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고 난리였어요. 마, 이거 봤어. 동료 솜차이가 방 건너편에서 저한테 소리쳤어요. 그는 겁먹은 듯 눈을 크게 뜨고 휴대폰을 흔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응, 봤어? 제가 겨우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어요. 믿기지가 않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의 심각성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외국 투자자 중 하나였던 삼성이 짐을 싸서 떠나기로 했으니까요.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 그 회사가, 우리 경제 성장의 상징이던 그 회사가 작별을 고하고 있었어요. 삼성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삼성의 존재에 의지해왔던 지역 상인들, 그리고 그 공장들 주위에 형성된 지역사회까지요. 마치 도미노가 차례대로 무너질 것 같았고, 우리 모두 그 도미노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 휴게실에 모였어요. 평소 같으면 웃고 떠들 시간이었겠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입 분석가인 녹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그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답했어요. 당연히 좋을 리 없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 경제에 큰 구멍이 생길 거야. 일자리 손실, 외국 투자 감소, 그리고 제조업 허브로서의 우리의 명성에도 타격이 클 거야. 근데 왜요? 녹이 다시 물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걸까요? 저는 파업과 임금 인상 요구, 그리고 우리나라를 괴롭혀왔던 정치적 불안정을 떠올렸어요. 한동안 서서히 쌓여오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였죠. 복잡해. 제가 설명했어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요구했지. 그건 이해할 만한 일이야. 하지만 그 요구 수준이 꽤 높았어. 거의 한국 임원들이 받는 만큼 말이야. 제 설명에 동료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정도였어? 솜차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럼 삼성이 떠나는 것도 이해가 가네. 우리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을 원한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태국에서 생활비가 점점 오르고 있었으니까 누구나 더 많은 몫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요구들이 삼성을 한계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오후가 지나가는데 저는 일에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 머릿속엔 계속 더 큰 그림이 맴돌았거든요. 단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다른 외국 기업들도 태국을 떠나는 걸 봐왔으니까요. 중국과 일본의 공장들이 먼저 떠났고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뒤따르고 있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려던 참에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마,
삼성철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좀 작성해줘야겠어. 상사의 얼굴은 무척 심각했어요. 우리나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과제의 무게가 저에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을 나와 바쁘게 돌아가는 방콕의 거리에 서자 주변의 평온한 일상이 무척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경제적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에 대한 슬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뭔가를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요. 삼성철수는 단순한 기업 결정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건 경고였죠. 글로벌 경제에서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타이핑을 이어가면서도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고 태국이 급변하는 주변 국가들에 발맞추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죠. 방금 삼성의 다음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열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거든요. 태국 대신 삼성이 이제 베트남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이웃이자 오랜 라이벌인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실망감과 궁금증이 뒤섞였죠. 베트남은 도대체 뭘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삼성 회장 이재용이 베트남 총리와 만났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을 옮기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큰 계획이었죠. 삼성은 매년 베트남에 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돈의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와, 하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죠. 삼성은 단순히 태국을 뒤에 남겨두는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계속 읽다 보니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한 지 벌써 17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시간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동안 삼성이 베트남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은 300개가 넘는 베트남 기업들을 자사 공급망에 포함시켰고, 이는 곧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성장을 의미했죠.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태국과 베트남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베트남에는 확실히 강점이 있었어요. 베트남은 젊은 인구가 많아서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충분했죠. 정부도 안정적이었고, 우리 태국에서 자주 보는 정치적 혼란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비즈니스를 하기에 훨씬 안전해 보였어요. 베트남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네, 라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보고서를 열었어요. 이번엔 베트남 경제에 관한 내용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명확해졌어요. 베트남이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철저히 실행해 온 거였어요.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고요. 세금 혜택을 주고 새로운 도로와 항구를 건설하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법률도 마련해놨죠. 그야말로 어서 오세요 라는 레드카펫을 깔아둔 셈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태국의 최근 역사를 떠올렸어요. 우리는 정치적 시위, 정부 교체, 때로는 거리에서 폭력 사태까지 겪었어요. 외국 기업들은 그런 불확실함을 싫어해요. 그들은 공장과 직원들이 안전할 거라는 확신을 원하죠. 반면 베트남은 수년간 안정적이었어요. 정부가 엄격하긴 했지만 기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확실히 관리했어요. 또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삼성 같은 회사들이 숙련된 인력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죠.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태국의 미래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성공의 자부심을 느껴왔죠. 큰 기업들이 언제나 우리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전화를 들고 제 친구 트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베트남 사람이고 저처럼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호치민시티의 바쁜 소리가 배경으로 들려왔어요. 트란 하고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감추려 했으며 말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큰 계획을 세운 거 읽어봤어. 너희 나라가 하는 일이 대단하더라. 트란은 웃었어요. 맞아, 요즘 여기 정말 활기차. 매주 새로운 공장이나 투자 소식이 들려.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야. 질투심이 스쳤지만 억눌렀어요. 삼성 같은 회사들이 베트남에 끌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트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정부가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 젊은 노동력도 있고 사람들이 배움에 열정적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해.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 트란의 말을 들으면서 태국도 베트남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기업들이 언제나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조용한 사무실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태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베트남의 성공에 대한 존경,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도록 돕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들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큰 배를 돌리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퇴근 준비를 하며 마음 한편에 희망이 생겼어요. 베트남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게 바로 태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경종일지도 몰라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태국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지금은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하게 계획하면 다시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경기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발표 당일이 되자 긴장감에 배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이사회 앞에 서서 첫 슬라이드를 클릭하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여러분,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삼성이 왜 태국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려고 모였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면서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고 몇몇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말했어요. 너무 안주해버린 점, 세계 경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점도요. 우리는 베트남에게 배워야 합니다. 결론에 다다르며 목소리가 더 힘차게 나왔어요.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했고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뒤처질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이건 심각하군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주목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네요. 회의가 끝나고 짐을 싸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가 한 일에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태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커졌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바쁜 거리들, 높은 빌딩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 이 경제 변화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태국은 회복력이 강한 나라예요. 예전에도 도전들을 이겨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하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계속 배우고 분석하고 태국이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요. 지금은 뒤처지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계획을 세운다면 다시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사회를 상대로 한 제 발표가 끝나고 며칠 동안 모든 게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머릿속엔 제가 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안경을 씌워준 것처럼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해가 커튼 사이로 겨우 비치기 시작할 때쯤 일찍 깼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창밖에 보이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멍하니 바라봤죠. 한때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그 높은 빌딩들이 이제는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빌딩들은 태국이 한때 동남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었을 때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제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노트북을 잡고 제 발표에서 간단히 다뤘던 문제들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소득 불균형이었어요. 명품 가방에 한 달치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로 가득한 고급 쇼핑몰들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 옆에는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죠. 이건 단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뒤처졌다고 느끼면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국가를 만들지 못하죠. 안정성 문제는 그 다음으로 다가왔어요. 최근 몇 년간의 뉴스를 찾아봤어요. 시위, 쿠데타, 정부 교체, 마치 엉망진창인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었죠. 이건 우리나라였어요. 이 모든 혼란이 우리 경제 성장을 도와줄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고령화 사회가 떠올랐어요. 우리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그래프를 찾았어요. 젊은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곧 노동자도 줄어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줄어들며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에너지도 부족해진다는 뜻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씨앗을 심지 않아 점점 시들어가는 정원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죠. 동시에 이걸 우리가 과연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뒤처지면 베트남 같은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추월해버릴 텐데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를 걷다 보니 평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석에서 과일을 파는 노인분은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걸까? 버스를 타기 위해 급히 뛰어가는 젊은 여자는 생활비에 맞는 월급을 받고 있는 걸까? 임대 현수막이 걸린 문이 닫힌 가게는 얼마나 오래 비어 있었을까? 이제 이건 그저 통계 자료가 아니었어요. 이건 실제 사람들이었어요. 저의 이웃들이었고 제가 연구하던 문제들에 직면한 사람들이었죠. 어느새 작은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어요. 근처에서 아이들 무리가 축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외침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태국을 물려받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배워서 나라를 바로 세운 태국일까요? 아니면 문제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방치한 태국일까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태국이 이렇게 된 건 단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문제를 외면해왔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게 저절로 잘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졌었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언제나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베트남이 생각났어요. 그들도 한때 동남아시아에 주목받는 존재는 아니었죠. 그들은 지금의 자리에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외국 기업들이 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투자했고 현대적인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했죠. 그들은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삼성 같은 기업들이 베트남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건 아팠지만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저 역시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나라로 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의 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이나 좌절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랜만에 기운이 솟았어요. 태국은 한때 위대한 나라였고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일이 필요해요. 우리 문제를 솔직하게 마주해야 하고 베트남 같은 나라로부터 배워야 해요.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미래에 대해 기대를 갖는 태국을 만들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의 성공을 연구할 팀을 만들자고 상사에게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베트남에 직접 가서 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이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예요. 쉽진 않을 거예요. 변화는 언제나 어려운 법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도시에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자신에게, 공원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해요. 태국은 뒤처졌지만 그렇다고 계속 뒤처질 필요는 없어요.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할 때예요.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태국을 만들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머릿속이 태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트란과의 대화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베트남이 성공한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하게 계획을 세운 결과였다는 걸 자꾸 되새기게 됐죠. 태국도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문을 열면서 오랜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동생 차이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죠. 그는 아직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그가 신선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어요. 차이야,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 좀 있어? 차이는 웃었어요. 금요일 밤에 경제 얘기하자고 전화하는 사람은 누나밖에 없지. 뭐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삼성이 떠난 거 있잖아. 그 일 때문에 태국 상황이 자꾸 신경 쓰여. 응, 나도 들었어. 차이가 말했어요. 뉴스에서 난리더라. 좀 무섭긴 해. 맞아, 그렇지? 제가 동의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우리 이웃나라들, 특히 베트남에 비해 점점 뒤처지는 것 같아. 그 후 몇 분 동안 베트남의 성공 사례에 대해 제가 배운 것들을 설명했어요. 차이는 가끔 질문을 던지며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설명을 끝내자 차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어요. 우린 변해야 해, 차이야. 정말 크게 변해야 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돼. 어떻게 변해야 하는데? 차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우선 정책을 다시 봐야 해. 제가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정말 똑똑하게 대응했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비된 노동력을 준비했지. 좋아 보이네. 차이가 동의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거실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쉽진 않을 거야.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린 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런 건 투자자들을 겁먹게 하잖아. 그리고 소득 불평등도 해결해야 해.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해. 교육은 어때? 차이가 물었어요. 교수님들이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 맞아. 제가 힘줘 말했어요.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해. 전통적인 과목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중요한 기술들도 말이야. 기술, 혁신, 문제 해결 같은 것들. 젊은 사람들이 내일의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차이 목소리에서 이제는 흥분이 느껴졌어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모든 게 시간도 돈도 많이 들지 않을까? 맞아. 제가 동의했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계속 뒤처질 거야. 삼성처럼 기업들이 떠나는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우리는 한참 동안 더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안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정말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차이야, 있잖아. 통화를 마무리할 즈음 제가 말했어요. 이걸 글로 써볼까 해. 아마 기사나 블로그 글로. 사람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말이야. 진짜 좋은 생각인데? 차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꼭 해봐. 관심 가질 사람 많을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빈 문서를 열었어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타이핑을 시작했죠. 태국의 갈림길, 우리 이웃들로부터 배운 교훈. 그날 밤 늦게까지 글을 쓰며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었어요. 약간의 수정이 필요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서히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의견에 동의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죠.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언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사람들과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에는 지역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초대까지 받았어요. 무대에 서서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변화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각자가 배우고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거였죠. 연설을 마치고 청중들이 박수를 칠 때 저는 흥분과 결의에 차 있었어요. 앞길은 쉽지 않겠지만 저는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태국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다가올 모든 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태국의 미래는 단지 대기업이나 정부 정책에만 달린 게 아니었어요. 저처럼, 차이처럼, 그 관중들처럼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에 달린 거였어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길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희망이 생겼어요.